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가차없이 요리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얼마나 요리를 싫어하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영 고르기 어려운 것 두 개를 놓고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고 진짜 못생긴 남자와 돈은 없는데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자, 이 둘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를 고민한다던가, 예쁘고 못된 여자와 못생기고 착한 여자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에서도 저는 요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다 싫다고 대답해서 지인들은 지독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죠.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 때 의무적으로 주점을 운영하며 뭔가 간단한 음식을 해야 했는데 정말 홍합에 물 붓고 끓이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서 그냥 이틀간 팔 홍합을 내 돈으로 사서 제공할 테니 빼달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수산시장 가꾸라느니 알고 보니 엄청 부자라느니 갖은 오해가 따라붙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극도로 싫어하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엄마 대신 라면도 종종 끓이고 나름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느 여자아이들처럼 요리에 조금씩 발을 담궜어요. 소꿉장난하듯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안 계신데 옆집 오빠가 자기네 집 문이 안 열린다며 잠깐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혼자 짝사랑하던 오빠라서 몹시 설레며 그러라고 했죠. 이웃끼리 워낙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서로 집도 많이 왕래하던 터라 어른이 계시지 않는 집에 이웃 오빠가 와 있는 것 정도는 이상할 일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오빠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부터였습니다. 오빠, 혹시 배고파? 나 배고파. 왜? 이 찬호기가 뭐 해주게? 오빠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뭘 해주면 됐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공원에 같이 놀러 가요. 그날 거기 거리 마술사 와서 공연한대요. 나도 들었어. 그런데 나랑 가도 돼? 친구들이랑 같이 안 가도 돼? 에이, 친구들은 만날 보는 걸 뭐. 오빠랑 갈래요. 그날 아이스크림도 사주는 걸로. 그래, 약속. 대신 오늘 맛있는 거 해주는 거다. 그렇게 오빠와 설레는 약속을 하고 저는 반드시 맛있어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요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계란찜과 비빔 라면을 하기로 했죠. 라면을 끓여서 물 없이 스프만 넣고 비벼놓고 냉장고에서 참기름을 꺼내 한 바퀴 둘렀습니다. 평소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하필 그때 감기가 걸려 코가 좀 막혀 있던 터라 그래서 나지 않겠거니 했죠. 계란찜에는 엄마가 소금을 좀 넣으셨던 게 기억나서 찬장을 뒤져 하얀 가루를 찾아내 솔솔 뿌려 넣었습니다. 소금이라고 쓰인 통에 들어있으니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그렇게 어설프지만 몽실몽실하게 부풀어 오른 계란찜과 윤기 절절 흐르는 비빔라면을 상에 차려 오빠 앞에 탁 놓아주었어요. 오빠가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계란찜을 듬뿍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다. 안 짜서 너무 좋아. 난 짠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 다행이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좀 걱정했는데. 자, 그럼 비빔라면 먹어볼까? 빙긋 웃으며 오빠가 라면을 크게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오빠의 표정이 확 변하면서 라면을 와락 상위에 뱉어내더라고요. 으악, 에이, 이게 뭐야? 너무 놀라서 얼른 라면을 한 입에 넣은 저는
구역질과 함께 라면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빠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입에서 거품을 물더니 쓰러져서 경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오며 그 광경을 보고 119에 전화를 하셨죠. 병원으로 옮겨진 오빠는 급하게 위세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놀랍게도 쥐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네요. 소량이어서 살아남은 거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잔뜩 흥분해서 저한테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오빠의 엄마 입에서 듣는 순간 저는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빈 소금통에 하얀 쥐약을 갈아 넣어두신 거였고 냉장고에 그 기름은 폐식용유를 모아두신 거였더라고요. 늘 냉장고 관리며 살림은 엄마가 하니까 본인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엄마는 몹시 자책하셨어요. 그나마 폐식용유 때문에 입에서 역한 맛이 나서 많이 먹지 않아 쥐약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그 폐식용유를 쓰지 않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오빠는 사과하러 간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몹시 냉정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다시는 요리하지 마. 최악이야. 그날 이후 요리는 제 인생에서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제 소문이 너무 크게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은 이사를 가야 했어요. 당연히 저도 전학을 갔죠.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가사 실습 시간이 되면 저는 모두가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고 싶어 할 때 자처해서 설거지 담당을 했습니다. 더럽고 양 많은 설거지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여서 제가 요리에 참여하지 않고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들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요리라는 단어 자체는 제게 있어 아예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채 꺼내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거죠.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제게 뭔가 직접 한 요리를 원하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헤어졌어요. 그걸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토악질이 올라왔거든요. 생각보다 여자친구가 요리해주는 걸 원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해주는 게 싫어서 헤어진다는 말에 황당해한 아이들도 있었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요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렇게 20대를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 보내고 30대 들어 만난 남편은 희한하게도 저한테 한 번도 음식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만남에 술을 머리끝까지 먹고 제가 세상에서 요리가 제일 싫다고 한 말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통 그런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남자는 제가 싫다고 하니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캠핑을 가서도 묵묵히 혼자 먹을 거리 다 마련하고 펜션으로 휴가를 가도 먹거리 쇼핑에 요리는 알아서 혼자 다 하곤 했어요. 물론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었죠. 나름 이렇게 분담이 되고 각자 할 것을 하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 서서히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아주 막 좋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생긴 것도 제 이상형과는 좀 멀었고 무엇보다 성격 중에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절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귀가 팔락팔락하는 그런 모습이요. 얼마나 거절을 못하냐면 연애하면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사귀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여자 하나가 좋아한다고 만나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자친구 있다, 애인 있어서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이 인간이 그 말을 못해서 2번을 만났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당연히 상대 여자는 여자친구 있다고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하고 저는 제 남자를 잡을 수 없으니 그 여자를 잡아댔죠.
그런데 데자비를 하다 보니 정말로 여자친구가 있는 걸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세상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척 여자를 보내고 남편을 잡기 시작했어요. 너 양다리 하는 놈이었어? 네 주제에? 아니야. 여자친구 있다고 하면 정말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몇 번 만나다가 정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멀어지게 하려고 나 밥 먹으면서 막 트름도 하고 다리도 떨고 커피 마시면서 코도 파고 후루룩 소리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뭐?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여친이 있다고 말을 하네. 상대방이 상처받건 말건 뭔 상관인데?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만나달라고, 만나고 싶다고 통보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거절해? 골이 띵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만나자고 한 거 거절 못해서 만난 겁니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안 물어봤으니 먼저 말을 못한 거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주섬주섬 얘기해주는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법하게 큰 커플링을 맞춰서 남편 손에 끼워줬어요. 이거 일수 뜯으러 다니는 조폭 아저씨들이 끼는 그런 반지 아니야? 애기 주먹만한데? 일부러 그거 끼운 거야. 커플이구나, 여자친구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놈 취향 이상한 놈이구나, 정신이 좀 애매한가 보다 하고 오해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효과를 발휘하면 오늘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 약속해.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냥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바꿔줘. 그게 거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외워. 돈 빌려줘와 보증서줘의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외워. 알았어. 돈 빌려줘와 보증서주의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 거는 거다. 10번 외쳐. 돈 빌려줘와 보증서주의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 돈 빌려줘와 보증서주의 대답은 여자친구에게 전화. 그렇게 주입식 교육의 결과 남편은 거절할 일이 생기면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몇 년 하고 났더니 남편 주변의 사람들은 거절 못하는 남편의 거절 방법이 전화기를 꺼내 저에게 전화하는 거라는 걸 다 깨닫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몇 년이 더 지나니 아예 자기가 알아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반을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이제는 거절도 잘하고 의견도 전달할 줄 알고 게다가 제게 절대 요리를 시키지도 않으니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연애를 3년 넘게 했으면서도 남편의 집안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당신은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집안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착잡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은 외국 나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엄청 가부장적이어서 어머니가 많이 기죽어서 살고 계시지. 우리 엄마 좀 안쓰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진짜 엄마를 엄청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많이 따라다닌 엄마 바라기였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쥐잡듯이 잡고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하니까 몇 번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형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신 거야. 형이 점점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아버지가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손을 대시더라고. 형이 자기가 안 맞으니 어머니가 맞는 걸 보고 진짜 어느 날 다 뒤집어 엎고 집을 나가버렸어.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연락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 그 3년 동안 당신도 형의 행방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형제잖아. 나도 나름 노력은 했지. 그런데 내가 전화하면 형이 절대 받지도 않았고, 문자하면 진짜 한 100번 중에 한 번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끄라는 말만 하고, 아예 인연 끊을 것처럼 그렇게 굴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뜬금없이. 왜? 3년 만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그냥 어머니 잘 계시냐고. 그리고 어머니 한번 보고 싶으니까 모시고 나오라고. 남편이 헛헛하게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라고 해서 나온 곳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형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리비리하고 키만 크고 빼짝 말랐던 형은 온몸에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대요. 몇 년 만에 만난 엄마가 통곡하며 형을 안고 우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엄마를 토닥토닥 안아주며 형이 진지하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맞고 사냐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쓱 끼어들어서 형이 집을 나간 후로는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형이 쓰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결국 내가 없어졌어야 했던 거네. 아이,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왜 형이 없어져야 하는 건데. 엄마,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고모님한테 들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엄마?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하셨대요. 영문도 모르는 남편이 두리번거리고 있자 형이 남편한테 해준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가 친형제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엄마가 형을 데리고 재혼한 거였더라고. 아, 그럼 아빠가 다른 거야? 아빠 친구분이랑 원래 결혼을 하셨었대. 그런데 엄마가 나름 킹카였는지 주변에 남자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도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형 친부도 엄마를 쫓아다니고, 그런데 두 분이 완전 친한 친구였던 거야. 우리 엄마가 두 사람을 재고 비교하다가 결국 아빠 친구랑 결혼한 거지. 그런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형을 낳으신 거야. 한마디로 우리 형은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세상에 태어난 유복자고, 아들 하나 데리고 엄마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사는 걸 보고 형 2살 때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청혼을 하셨대. 내가 그 아이 아빠가 돼주고 당신 남편도 돼주겠다고. 그렇게 진즉에 처음부터 나랑 살았으면 좋지 않았냐고. 아이 하나 데리고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그냥 재혼을 하신 건고. 그런데 클수록 우리 형이 그 아빠 친구를 너무 닮아가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형한테 잘하고 의지하는 게 꼭 당신 친구하고 다시 연애한 것처럼 보이셨나 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콤플렉스도 있잖아. 아들이 아빠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콤플렉스. 그리고 모든 엄마에게 아들은 연인의 대체제라며. 그런데 자기 큰아들이 죽은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나 같아도 좀 설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꼭 그런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빠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으셨던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형을 구박하셨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도 대체 아빠가 왜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형한테는 저러나 좀 이상하긴 했었거든. 알고 보니 그런 사연이 좀 있었더라고. 형이 대체 아빠가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나 너무 고민하니까 고모가 형 대학 가고 나서 얘기해 주셨었나 봐. 본인도 좀 충격이긴 했겠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자기 친아빠의 친구랑 다시 결혼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마 그 방황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집이랑 연락을 끊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연락을 끊었으면 그냥 계속 끊은 채로 살지. 왜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한 거야? 엄마한테 그 얘기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국 가서 살게 됐으니까 혹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왜 외국에 안 가신 거야? 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시더라. 힘들 때 그래도 받아준 아빠인데, 아빠의 마지막을 엄마가 옆에서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냐고. 에이, 모르겠다.
나도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 그랬구나.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 괜찮으신 거야? 지금은 뭐 괜찮으신데 가끔 술 많이 드시고 한 번씩 폭발하시면 또 한 번 뒤집어지고 그래. 그럴 때마다 엄마가 좀 도망 나와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발작처럼 부지불식간에 한 번씩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그러실 때가 있나 봐. 그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미친놈 취급한다고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셔서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됐어.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혼하시고 형한테 가서 사시라 그래. 그게 더 안전하고 행복하실 것 같은데. 형도 외국에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또 거기 가겠다고 하면 뭐 형수가 뭐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아이, 그리고 이미 늦었어. 엄마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아. 에휴, 좀 그렇다. 그래도 아내 때리는 시아버지 좀 걸리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나 아빠 아들이긴 하지만 아빠 안 닮았어. 나랑 연애하면서 알고 있잖아. 오히려 남한테 휘둘리고 얻어맞았으면 맞았지. 누구한테 손찌검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그런 아빠가 싫어서 더 아빠랑 반대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나 가끔 그런 생각도 한다. 내 이상한 성격, 자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 성격이 어쩌면 아빠 때문에 생긴 성격이 아닐까 하고. 이상한 성격? 아, 남한테 거절 못하고 그러는 거? 어, 아빠가 워낙 강하게 본인이 싫어하는 거는 폭발하듯 싫어하고, 좋은 거는 집착하듯 좋아하고, 그런 거를 오래 봐서. 내가 내 의견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 뭐 엄마를 닮은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무서웠거나 싫어하는 성격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성격으로 사람이 변한다잖아. 그냥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거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트라우마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나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아버님 뵙고 인사도 한번 드리긴 해야 되는데 나 좀 무서운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내가 엄마나 아빠랑 대면대면하고 살고 있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렇게 며느리 많이 집에 불러들이고 그럴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야. 그냥 몇 번 인사만 드리고 밥이나 먹고 명절 때도 핑계대고 뭐 몇 번 안 가고 그러면 되지 뭐. 남편의 말대로 정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은 몹시 어색했지만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강요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몹시 예의 차리는 남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시아버지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그다지 편한 관계가 아닌 걸 온몸으로 티를 내시더라고요. 예의 차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표현하자면 껄끄럽고 불편한 그런 사람에 더 가까운 듯이 난생 처음 보는 저한테 오히려 이런저런 얘기도 더 많이 하시고 살갑게 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고 아주 얌전하신 타입이었는데 많이 긴장하고 기죽어서 사시는 건지 조금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마치 긴장한 토끼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듣지 않고 갔으면 시아버지는 아들한테는 서먹하지만 남한테는 친절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소심하고 잘 놀라는 사람이다 정도라는 정도의 인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남편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폭력 성향을 수시로 발현하는 시아버지와 그 폭력에 노출돼 늘 긴장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여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할 때도 두 분은 여전히 좀 어색하게 구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두 분 다 얌전하고 별말 없으신 것 같다고 그다지 크게 시집살이 시키실 분들도 아닌 것 같다며 그냥 무난한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말대로 별로 시댁을 갈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안부 전화할 때마다 굳이 뭘 집으로 오냐고
꼭 만나고 싶으면 그냥 밖에서 외식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다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한테 며느리가 해준 밥 먹고 싶다던가 며느리 요리 솜씨 좀 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물론 주중에는 둘 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거의 삼시세끼 다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집에 와서는 간단한 빵이나 시리얼 정도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본격적으로 남편이 각종 요리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툴렀던 요리 실력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은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약간 불면증이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게 일한 날이더라도 꼭 잠자리에서 한두 시간 정도 뒤척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시부터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억지로라도 11시나 11시 반까지는 침대에 들어가 눕습니다. 그렇게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를 뒹굴거려야 제가 원하던 시간인 1시에 잠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 주말만 되면 완전 골아떨어져서 밀린 잠을 몰아서 자듯 그렇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주중에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주말만 되면 그렇게 정신없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상하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한해. 주말만 되면 이렇게 밤에 완전 꿀잠 자. 누가 나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잠이 온다? 왜 그러지? 주중에는 출근 때문에 긴장하느라고 그렇게 잠을 못 자다가 주말에는 긴장 풀려서 그렇게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잠 잘 자면 좋지 뭐. 그게 뭐가 걱정이야. 에이, 그게 아니라 꼭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주중 5일은 불면증, 주말 이틀은 완전 숙면 이러니까 좀 신기해서 그러지. 에이, 신기할 거 없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정교한데 인체의 신비가 정말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거든. 오죽하면 사람을 작은 우주라고 하겠냐? 아마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걸 거야. 나는 당신이 잘 잔다니까. 좋은데? 그거 참 희한하네.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 당신이 해준 요리를 내가 너무 많이 먹나? 많이 먹기는 뭘 많이 먹어? 얼마 먹지도 않는데. 제가 농담처럼 당신이 해준 요리를 먹고 잠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순간 살짝 당황하면서 뭘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러냐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를 요리에 대한 타박처럼 들은 건가 싶어서 얼른 저도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워낙 요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다 보니까 다른 사람 요리에 대해서도 별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달다, 짜다, 맵다, 시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편이긴 합니다. 주말마다 하는 남편의 요리는 솔직히 말해 평균 이상으로 맛은 있어요. 식재료도 알뜰하게 구매하고 요리법도 늘 새로운 걸 개발해서 질리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좋은 건 항상 제철 과일을 사다가 생과일 주스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과일이나 야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남편이 제철 과일로 주말마다 주스를 저녁에 한 잔씩 갈아주면 그건 또 몹시 상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먹은 주스컵을 닫고 있는데 컵 아래에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금 굵은 가루 입자가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일 섬유소가 덜 갈려서 가라앉아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컵을 씻으면서 보니까 남편의 컵에는 그게 없고 제 컵에만 그 입자가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손으로 간 것처럼 어떤 가루는 약간 가늘고 어떤 가루는 좀 굵고 불규칙한 그런 입자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서 그 다음날 남편이 주스를 갈아줄 때 옆에 내내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요리하는 거 싫어하니까 곁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당황하면서
옆에서 그렇게 지켜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옆에서 알짱거렸더니 제 손을 잡고 소파로 데려가 억지로 앉히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요리하는데 방해돼요. 정말 정신 사나워요. 그러고는 후다닥 부엌으로 가서 재빨리 주스를 갈더라고요. 그날 천천히 주스를 마시면서 무언가 안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간차를 두고 좀 더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후딱 마셔버리면 안에 있는 것들이 주스와 함께 섞일 것 같아서 조금 가라앉을 시간을 뒀죠.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 컵 바닥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남편 컵 안에는 그런 하얀 결정들이 없는데 제 컵 아래에는 그런 결정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분명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흰가루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대체 남편이 왜 저한테 이 가루를 먹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머릿속으로는 이거 좀 이상하고 심각한 상황이야 정신 차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꾸벅꾸벅 졸면서 어떡하든 달아나려는 정신줄을 붙잡고 계속 그 가루의 정체에 대해 고민했어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이미 해가 중천에 가까운 아침이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귀엽다는 듯이 대체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오래 잤냐며 점심과 저녁에 자기가 정말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심 때도 생과일로 주스를 갈아주고 저녁 때도 생과일 주스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컵에서 설거지를 하며 흰 가루 결정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게 그전에는 주스를 받자마자 거의 쉬지 않고 원샷으로 싹 마셔버려서 제가 몰랐던 거죠. 주스를 당장 마시지 않고 좀 두니까 안에 있던 하얀 가루가 밑에 가라앉아서 제 눈에 띄게 된 거였습니다. 아직 남편은 제가 과일 주스 안에 가루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챘다는 걸 모르는 듯 했어요. 일주일 내내 엄청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가루를 조금 건져내서 어디다가 성분 분석이라도 맡겨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집안 곳곳을 뒤져서 그 가루의 원형이 될 만한 알약들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이전에 제 마음에는 대체 남편이 저한테 뭘 먹이고 있는 거며 그거를 먹임으로 해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실망이 깊이 감돌더라고요. 거절조차 뚜렷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대체 저한테 뭘 숨길 게 있어서 이런 짓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이거 오랫동안 먹으면 제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만약에 서서히 이상한 가루를 먹여서 저를 죽일 거였으면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떡하든 이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건 아니면 스스로 해결을 하건 여튼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말이 찾아왔고 남편은 맛있는 요리와 함께 또 생과일 주스를 갈아서 내놓았어요. 제가 생과일 주스를 받아들고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은 여기다가 설탕 조금만 더 넣어서 먹고 싶은데 설탕 좀 갖다 주면 안 돼? 설탕? 과일 주스만으로도 진짜 달 텐데. 이거 자두하고 복숭아하고 같이 간 거라 엄청 달아. 알아. 그런데 나 오늘 진짜 골이 띵하고 혀가 아릴 정도로 단 게 땡겨.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부탁해. 설탕 좀 갖다 줘. 그래, 알았어. 식탁에 같이 앉았던 남편은 제 말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설탕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주스잔과 남편의 주스잔을 슬그머니 바꿔두었어요. 남편이 설탕을 가져왔고 정말 달아서 죽을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제가 말한 게 있으니 설탕 2스푼을 크게 떠서 주스 안에 섞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달아서 혀가 아릴 것 같은 그 주스를 꿀떡꿀떡 마셨죠. 제가 주스를 끝까지 다 마시는 걸 보고 남편이 몹시 흐뭇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아이고, 잘 마시네. 기분 좋다. 이렇게 잘 마셔주니까. 맛있어서. 오늘도 맛있게 밥 먹었다. 나 좀 쉴게. 자기도 좀 쉬어. 나 설거지 조금 이따가 할게. 그래. 내가 그릇 물에 담가 놓을게. 아니면 설거지 내가 해도 되고. 졸리면 조금 쉬었다가 바로 자. 아니야.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 개수대에만 좀 갖다 놔줘. 그렇게 남편한테 부탁하고 슬그머니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제게 먹인 그 흰가루가 수면제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이 왜 내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 어? 내가 왜 잠이 들었지? 너무 피곤했나? 왜 이렇게 갑자기 잠이 오지? 일어나. 왜 그래? 자려면 들어가서 편하게 자. 근데 당신 좀 이상하다. 왜 이래? 그러자 남편이 몹시 당황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대체 저렇게까지 해서 잠을 깨워야 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싶은 겁니다. 천천히 설거지를 다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남편이 잠을 자지 않으려는 듯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를 의심하지 않게 슬그머니 코를 고는 척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코 고는 소리를 내자 남편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방문을 열어보고는 저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자? 잠든 거야, 여보? 잠들었냐고? 하지만 대답 없이 저는 코 고는 걸로 남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안심한 듯 피식 웃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대체 저 인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났으려나 시계가 11시 반쯤 됐을 때 갑자기 철컥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곧 남편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그 미지의 방문객은 서재 쪽으로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너무 무섭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밤에 남의 집을 오는 사람은 누구이며 남편은 저를 수면제까지 먹여서 재운 후에 대체 서재로 누구를 들인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나 익숙한 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더라고요. 이후 12시까지 두 사람이 더 오고 남편이 제가 잠든 방의 문을 열고 한 번 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재에 모인 사람은 남편까지 총 5명이었어요. 대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남편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날 수면제 먹인 후에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 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 슬그머니 오던 잠도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살금살금 일어나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그런데 방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을 제외하면 죄다 여자인 듯 웃음소리와 서로 쑥덕거리는 소리가 뭉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고요하니 여자 목소리는 살짝 뭉개져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남편 목소리는 낮고 굵으니 알아듣기가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자들에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 목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하곤
젊은 여자 하나가 알고 있다라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엎어지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막만 볼 거야? 들어와 그냥.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벌컥 문을 열었죠. 분명 남편이 여러 여자와 난잡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린 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희 집 서재방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배 하나를 딱 입에 물고 화투장을 손에 쥐고 있었고 젊은 여자 셋이 그 앞에 앉아있다가 저를 보고 기절할 듯 놀라서 바라보더군요. 더 놀란 건 제 남편이었죠. 저를 보곤 입을 뻐끔뻐끔거리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왜 잠 안 들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야, 너 쟤한테 수면제 안 먹였어? 이게 얼마짜리 판인 줄 알아? 이 판 나가리 되면 여기 지금 그지 구들짝으로 나 앉을 사람 한둘 아니야. 넌 진짜 애 수면제 먹여 좀 재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먹였어. 아니, 먹였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깬 적 없잖아. 그제야 모든 게 파악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포즈를 보아하니 한두 번 치신 게 아니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살았는지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순식간에 이해가 되고 말았어요. 도박에 미쳐있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쥐잡듯 잡았던 건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불쌍한 엄마가 구박받는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큰아들은 자기 엄마를 아버지가 그렇게 잡아대니 당연히 오해를 할 만했고 그 오해한 형의 말을 들은 멍청한 제 남편인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폄하하고 아예 판단해버린 채 서먹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거절 못하고 귀 얇은 제 남편을 꼬드겨서 주말마다 저를 재워놓고 저희 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방 안에다가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채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한테 줄줄이 잡혀가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온갖 육두문자와 쌍욕을 날리며 시어미를 이렇게 신고하는 게 어딨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이 얌전하던 시어머니의 반전 모습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자기 엄마가 희대의 도박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 집을 도박장으로 내어준 제 남편의 태도였어요. 정말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달려온 시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볼낯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해주신 얘기는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큰아들, 이 친부인 내 친구도 결국 지 마누라 때문에 생을 마감했다. 아이, 그 도박판 놈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자기 아내 대신 고초당하다가 죽었거든. 그렇게 남편 보내고 나면 이 충격받아서 정신 차릴 줄 알았지. 아이,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랑 고스톱 치는 거 보고 그 앞에 또 앉아가지고 화투장이 손을 잡더라. 저거 저러다가는 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겠다 싶어서 내가 차라리 나한테 시집 오라고 했던 거야. 아니, 그러면 아버님은 저렇게 도박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핏줄인데 그대로 뒀다가는 아들놈도 도박판에서 판돈 대신 팔아넘기고 불황하게 살게 될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냐. 난 그건 못하겠더라.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 이 주변에서는 아마 날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지 친구 죽인 마누라 데리고 산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그런 오해를 받아가며 사셨어요? 진짜. 친구놈 때문에 그랬어, 친구놈. 내가 쫄딱 망하고 딱 쥐약을 퍼먹어야 하나, 농약을 퍼먹어야 하나 고민할 때, 그놈이 집담보 잡아서 돈 쥐어주더라고. 친구는 나 앉아도 같이 나가는 거라고. 이 담보 잡아 빌려준 돈까지 날리게 되면, 그냥 같이 원양어산 한 3년 타고 오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이 돈 받으면 정말 큰일이다. 내가 이 돈 안 받을 수 있게 이 어떻게든 재기해야겠다 하는 마음 들면서 하루 20시간 일했다. 그렇게 날 살린 친구야. 그놈이 저승에서 아들 걱정에 쉬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 이후로도 그럼 계속하신 거예요? 도박을. 끊겠다고 약속을 20번도 넘게 했으니 이 도박을 20번도 넘게 다시 시작한 거겠지. 솔직히 아이 낳고 키우면 아이 생각해서라도 안 할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애는 집에 덜렁 재워두고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스톱을 치고 다니더라고. 이 말로 해도 안 듣고 가도도 안 듣고 결국엔 잘못된 거 알지만 이 손을 댔지. 적어도 얼굴에 멍자국 피자국이 있으니까 창피해서 도박판에 나가 앉아 있지는 않더라고. 저 처음에 아버님이 가정폭력 하신다고 해서 사실 엄청 속으로 욕했어요. 죄송해요. 욕 먹을 만하지. 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참, 큰 놈이 그래도 지 엄마라고, 지 엄마한테 손댔다고, 이 나한테 원수 처단하듯 달려드는데, 이거 참 솔직하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도박을 하게 둘 수도 없으니, 어떡하냐. 그냥 한번 나쁜 놈 된 거 계속 나쁜 놈 돼야지. 얘들한테 오해를 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 아니, 그래도 다들 크고 나면 이해를 했을 텐데. 지금 저한테 하듯이 아들들한테도 좀 설명하지 그러셨어요. 괜히 이상하게 꼬이고 꼬여서 오해만 늘어났잖아요. 저는 시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 듣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분 질투해서 그렇게 큰아들,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을 괴롭혔다고만 들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 형제 자매도 내 친구 아내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의처증 와서 사람 뺀다고 저거 사람 새끼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했다. 나는 그냥 내 친구에 대한 의리 지키는 게 중요했어. 그리고 그래도 애들한테는 엄마니까 끝까지 좀 지켜줄 건 지켜주자 싶어서 말을 안 했던 거야.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 남편까지 가담해서 이렇게 도박판 벌리실 줄은 몰랐어요. 한동안 좀 잠잠했거든. 너희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주변을 보는 눈이 있고 나한테 몇 번 또 맞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못 끊겠으면 차라리 첫째한테 가서 살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건 또 죽어도 싫대. 싫겠지. 거기 가면 도박은 전혀 못할 테니. 말이 통하기를 해, 화투가 있기를 해. 아마 네 시엄마한테는 거기가 갱생원이고 감옥일 거다. 아, 그래서 왜 시아주버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가셨냐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매 맞으면서 왜 여기서 아버님이랑 사나 그랬거든요. 절대 안 가지. 자기만 바라보는 큰아들이 아주 목 조이게 감시하고 통제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도박을 하겠냐? 가끔 얻어맞더라도 여기서 화투장 잡아야 하는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어휴, 내가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까지 망신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사실 주말마다 너희 집 간다고 그랬을 때,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했다. 혹시나 하면서도, 그래도 자식놈이 지 엄마 도박판에 빠져 있는 거 두고 보겠나 하고 넘겼는데, 이럴 줄은 정말 나도 몰랐다. 지 엄마가 하는 부탁이라 거절 못했겠지. 뻔해. 어땠을지.
아마 이거 거절하면 나한테 죽어라고 맞는다고 여기서 해야 한다고 했을 거다. 아휴, 답답해요, 정말. 거절 못하는 성격이 이렇게까지 답답한 줄 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진짜 보증이랑 돈 빌려달라는 건 어떻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막았는데 집 빌려줘, 도박판 만들어줘는 상상도 못해서 막지도 못했네요. 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내 잘못이다. 진즉에 손발을 묶어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 뒤늦은 변명이지만 나도 네 시어머니가 어떡하든 이 도박에서 손 끊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다. 갱생시설에도 보내봤고 이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고 이 종교시설도 숱하게 데리고 다니고 혹시 나랑 같이 계속 여행 다니면 이 도박 생각이 안 날까 싶어서 아주 시간 될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랬다.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 그때만 아주 잠깐 참았다가 이 다시 발들이면 참을 만큼 더 폭발해서 달려들더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저 사람이 간 도박판 내 손으로 신고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님도 다시 용서하시고 어머님은 다시 시작하신 거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도박은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돼. 이 정말 도박은 손을 잘라내면 발가락으로 친다더니 절대 끊지 못하고 이 저렇게 결국 자식 앞에서 사다를 냈어. 미안하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자책을 하며 오히려 저한테 100배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고발 신고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불법으로 도박장처럼 제공한 것에서부터 사행성 도박을 주기적으로 시행한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것을 도모한 것까지 아주 싹 모아서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용서를 할까봐 아예 친정과 친구들에게 싹 이혼 사유를 소문내듯 까발렸어요. 시어머니가 도박꾼이고 남편이 도박 동조자였으며 저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집에서 도박판을 벌려서 이혼한다고요. 당연히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앞다투어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엄마가 너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며 이런 걸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했지만 저는 거절 못하고 죄를 같이 짓는 것도 큰 죄니까 그냥 벌 받으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수면제를 먹이며 저를 속여왔던 남편은 졸지에 엄마 말 듣다가 범죄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시아주버님께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아주버님은 경찰에서의 연락까지 받고는 당장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오래 울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오랜 인내의 시간 끝에 그래도 큰아들과의 오해는 풀게 되셨습니다. 멀리 사는 큰아들까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된 것처럼 구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계셨던 건지 아주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자잘한 범죄와 도박 관련 혐의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무난했어요. 일단 범죄자와의 이혼이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몰래 시어머니 도박 자금을 댔던 것도 밝혀져서 좀 더 처벌받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요리에 대한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생과일 주스에 대한 트라우마도 함께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데 아직도 생과일 주스 보면 왠지 안에 하얀색 가루가 가라앉았을 것만 같고 그거 먹고 나서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될지 저도 사실은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얌전한 시어머니와 거절 못해서 사람 속 터지게 했던 남편, 둘 다 야무지게 벌 줬으니 그거 하나는 좀 속이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